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한때 바이크 좀 타본 사람이라면 다 기억하는 요시무라 머플러. 이 요시무라 머플러를 만든 회사, 아니 작은 공장이라 해야 할까요? 여튼 이 요시무라라는 회사를 알고 계신가요? 3명의 자식과 5명의 직원으로 채 10명도 되지 않던 구성원들로 운영되던 일개 바이크 용품점이었지만 일본 최고의 바이크 대회에서 2만 명이 넘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 혼다의 코를 눌러버리고 우승까지 해버린 나름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런 요시무라의 사장이었던 요시무라 히데오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삶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기를 싫어했던 노름쟁이. 1950년 일본 큐슈의 하카타. 이곳에는 가족과 친척끼리 운영하던 요시무라 제작소가 있었습니다. 회사라 할 것도 없던 이 작은 회사는 당시 탄광 산업이 한창일 때라 탄광에서 사용되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어주는 부품을 주로 만들었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요시무라 히데오는 매일 도박과 술에 쩔어 살았고 생활비까지 다 탕진할 정도로 남봉꾼이었었죠. 하지만 그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인 19살 나이에 일본 공군기관사 시험에 최연소 합격한 인물이었고 전쟁 당시 싱가포르에 있어서 영어가 가능했던 나름 우수한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며 자신들의 동료들은 거의 다 죽고 자신이 가진 기술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생각에 매일매일 방탕한 삶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도 인생을 바꿀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는데 1954년 일본 내 미군 기지에서 바이크 대회가 열렸고 한 미군이 자신의 바이크를 개조해달라며 요시무라에게 맡기게 됩니다. 여기서 요시무라는 바이크라고 해왔자 비행기와 원리는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손끝의 감각을 되찾아 그 군인의 바이크를 개조하게 되는데 비록 군대 내의 바이크 대회였지만 요시무라의 손을 거친 바이크는 압도적으로 1등을 하게 되며 우승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당시 일본은 바이크가 붐이었던지라 이런 소문을 들은 바이크 오너들은 요시무라 제작소를 찾아 자신들의 바이크를 맡겼고 그 후 큐슈 지역 내의 아마추어 바이크 레이싱이 열릴 때면 항상 요시무라의 손을 거친 바이크들이 계속 우승을 가져가며 요시무라는 바이크 개조로 유명세를 떨치고 신의 손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고 하네요. 혼다와 요시무라, 그리고 요시무라의 몰락. 혼다는 1961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크 대회인 맨섬 TT에서 1위부터 5위까지 싹쓸이하며 전 세계의 두바퀴 시장을 제패해버렸는데 그런 혼다가 1965년 요시무라의 작은 공장에 찾아와 자신들의 바이크를 더 빠르게 개조해달라며 부탁하게 됩니다. 사실 요시무라는 이전부터 혼다가 자신들처럼 소규모 공장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들만의 기술로서 세계에 도전을 해 엄청난 성과를 이룬 혼다를 익히 알고 있었고 그런 혼다의 회장 혼다 소이치로를 항상 동경해 왔었죠. 그래서 그 계기로 요시무라는 가족들에게 도쿄에 넘어가 사업을 확장해 본격적으로 일을 해보자며 제안을 했고 그렇게 요시무라 일가족은 도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리와키 마모루라는 인물이 요시무라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이 남자는 바이크가 너무 좋아 자신이 해오던 목수일을 간두고 입사를 했을 정도였고 훗날 모리와키는 요시무라의 첫째 딸이자 구매 담당이었던 나미코와 결혼까지 하게 되죠. 추가로 지금의 요시무라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유명한 모리와키 머플러를 만든 모리와키 엔지니어링의 대표가 되기도 합니다. 여튼 도쿄 외곽에 작은 공장까지 빌린 요시무라는 당시 43살이었고 혼다로부터 엔진과 부품을 받아 더 빠르고 멋진 바이크들을 만들며 뭐랄까 메르세데스와 AMG와 같은 관계를 시작하게 되죠. 원래도 엄청난 혼다의 바이크였지만 요시무라의 손까지 거치게 되면서 일본 전국대회마저 휩쓸고 마는데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혼다에서 부품 수급이 뚝 끊기는 사태가 발생하고 맙니다. 그 일로 요시무라는 바로 혼다 본사로 찾아가 혼다 소이치로를 만나 이유를 물었고 영문을 몰랐던 혼다 소이치로는 직원들을 불러 모아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한 직원이 요시무라의 실력을 너무 경계한 나머지 요시무라에 갈 부품을 공급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 사실에 혼다 소이치로는 크게 격분을 하며 다시 요시무라와 관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얼마 가지 못해 1967년 혼다는 직접 레이싱 전문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며 요시무라와의 관계는 끝이 나게 되죠. 이에 요시무라는 제일 동경했던 인물이자 가장 큰 거래처를 잃게 되면서 혼다보다 더 빠른 바이크를 만들어 레이스에서 이기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요시무라의 전 직원들은 도쿄 인근의 폐차장을 돌며 부품을 찾아 바이크를 만들어 보지만 회사에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었기에 오히려 지속적인 레이스 참가는 회사의 경영난까지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요시무라와 아메리카.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요시무라에게 한 줄기 빛과 같던 제안이 오게 되는데 1972년 미국에서 건너온 사업가 알렉산더는 자금의 절반은 자신이 될 테니 당신이 만든 부품을 미국에 납품하자며 요시무라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시 찬밥 따신밥 가릴 차지가 아니었던 요시무라는 이에 동의하며 전 직원들과 함께 미국에 보내 바이크 머플러를 만들게 되는데 요시무라는 엔진에서 뻗어나온 배기구를 한 대로 합쳐 집합관 형식의 요시무라 특유의 머플러를 만들었고 이 머플러는 배기음도 배기음이었지만 배기 효율이 높아 바이크의 출력도 높여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시무라가 51살이 되었을 때 남들은 은퇴를 하고 남은 여생을 어찌 보내나 계획을 세울 때였지만 그는 미국에 건너가 공장을 세우고 사업을 더 키워나가보자며 자신의 포부를 가족들에게 밝히게 되죠. 하지만 당시 직원이었던 모리와키와 큰딸 나미코는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애까지 있던 상황인지라 미국에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요시무라는 자신의 공장을 다 정리하고 1974년 처음 미국으로 넘어가 LA에 도착해 알렉산더를 만나 먼저 납품된 부품 대금을 달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알렉산더는 돈을 다 써서 줄 수 없다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요시무라는 공급한 부품 전량을 회수해 가겠다고 하니 여기는 총기가 합법인 미국이었고 그것도 무법지대 GTA의 배경이 되는 LA다 보니 그들은 갑자기 총을 꺼내 요시무라를 위협하며 내쫓아버렸죠. 6개월간 거의 빈털터리 신세로 지내던 요시무라는 끝내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가 일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위 모리와키와 큰딸 나미코는 아버지를 픽업해 곧바로 스즈카 서킷으로 향했습니다. 그 한편에는 모리와키의 작은 공장이 있었고 이 공장은 언젠가 다시 복귀할 요시무라를 위해 모리와키가 만들어놨었다고 하네요. 이미 미국에서 망할 줄 알고 있었나? 여튼 이곳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는 딸과 사위의 말에 요시무라는 한술 더 떠서 진짜 미국에서 한 번 더 승부를 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고 그렇게 가족들은 요시무라의 뜻을 받아들여 공장에서 매일 캠샤프트나 머플러 등을 만들며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 1975년 요시무라는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 가족들과 함께 번 돈으로 요시무라 공장을 세웠고 장남이었던 요시무라 후지오는 미국 판매를 맡으며 사업을 더욱 번창시키게 되었죠. 그러던 1977년 어느 날 평화롭게 엔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던 요시무라 공장에서 부품을 연마할 때 나오는 스파크가 가솔린에 튀며 공장은 한순간에 불바다가 되었는데 이 불길이 바이크의 연료통에 오르면 모든 것이 끝일 거란 생각에 요시무라는 그 무겁고 뜨거운 바이크 연료통을 들고 나오며 전신화상을 입게 됩니다. 더 이상 신의 손이라고 불린 손은 쓸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며 모든 것을 체념하려던 찰나 스즈키의 직원이었던 요코우치는 요시무라의 만병통치약은 바이크라며 그 다음 해에 공개할 시판용 바이크인 GS1000을 보여주게 되었죠. 스즈키와의 뜻밖의 만남. 여러분, 만약 우리가 60대에 접어들 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더군다나 손가락도 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전신 화상을 입은 채 말이죠. 정말 암담하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삶에 대한 의욕도 사라져버릴 텐데 요시무라는 60대에 접어들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가 전신 화상을 입었을 때 스즈키의 직원이었던 요코우치는 그 다음에 1978년에 공개할 시판용 바이크인 GS1000을 요시무라에게 보여주며 경쟁사였던 혼다를 같이 꺾어보자고 하죠. 그것도 지금은 엄청나게 유명한 스즈카 8시간 내구 레이스에서 말입니다. 여담이지만 이때가 제1회 스즈카 8시간 내구 레이스였다고 하네요. 여튼 당시 혼다는 레이싱에 특화된 최고의 부품들로만 만든 혼다의 대표작 CBR의 조상격인 R12를 내세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바이크 레이스에서 연전 연승을 하며 휩쓸고 다녔는데 그런 혼다의 바이크를 가족 포함 8명이 전부였던 요시무라와 검증되지도 않았던 스즈키의 시판용 바이크로 이긴다는 생각 자체가 엄청 무모한 계획이었죠. 게다가 혼다는 맨섬 TT에서 우승하며 당시 전세계 두바퀴 시장을 제패했던 터라 이미 직원도 2만 명이 넘던 대기업이었기에 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무라는 오히려 상대가 혼다라면 원하던 바라며 엄청난 투지와 집념을 보였고 화상으로 성치 않았던 손이 무색할 정도로 경량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바이크의 부품을 모두 떼내어 그램 단위 수준까지 경량화 작업을 했고 기어에는 구멍이 숭숭 보일 정도로 깎아냈으며 캠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하기 정말 까다롭지만 일일이 수작업으로 깎아 진짜 한계치까지 깎고 또 깎아서 기존보다 60kg이나 더 가벼운 경량화를 이루어냈다고 하네요. 그렇게 요시무라는 특유의 머플러까지 장착한 바이크를 만들어냈고 오직 이긴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스즈키와 손을 잡아 대망의 1978년 스즈카 8시간 내구 레이스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다시 찾아온 역경 그리고 극복까지 자동차나 바이크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가면서 레이싱 대회에 참가하는 이유는 참으로 단순한데 그 이유는 순위에 따라 자연스레 업체별 성능은 관객들에게 평가가 되고 추가로 마케팅의 일환으로 판매까지 이루어지기에 대형 제조사들은 총력을 다해 세계적인 대회에 참가를 하고 그곳에서 성적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크 마켓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일본은 1978년 일본의 스즈카 8시간 내구 레이스를 개최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며 일본에서 가장 큰 모터스포츠 행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바이크 대회가 되었죠. 특히 바이크계의 F1인 모토GP에 참가하는 선수들도 이 대회를 거쳐갈 정도며 이런 대회가 일본 자국 내에서 꾸준히 열리다 보니 혼다나 야마하, 스즈키 같은 바이크 제조사들은 더욱 발전하게 되고 모토GP에서도 항상 순위권에 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바이크는 역시 일본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여튼 제1회 스즈카 8시간 내구 레이스는 7만 명의 관중과 함께 개막이 되었는데 거의 혼다 헌정 경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객들 대부분의 목적은 혼다의 RCB를 보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때 요시무라는 드라이버들에게 레이스는 전쟁과 같다. 절대 기죽지 말고 달리라며 장장 8시간을 달려야 하는 내구 레이스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내 전력 질주로 달릴 것을 지시합니다. 그렇게 경기는 시작이 되었고 요시무라의 작전대로 스즈키 바이크는 엄청난 속도를 내뿜으며 출발과 동시에 1위로 달리게 되었는데 이를 본 혼다 측은 저렇게 달린다면 얼마 가지 못해 바이크는 버티지 못할 것이며 순위 또한 일시적인 것일 뿐이니 전혀 대단할 거 없다는 반응을 보이게 되었죠. 게다가 이때 날씨는 엄청 더웠기에 요시무라의 딸이었던 나미코는 연세가 있던 아버지를 생각해 잠시 그늘에 들어와서 쉬라고 했지만 요시무라는 전쟁에서 작전 지시를 하는 지휘관도 맨 선봉에 서듯이 자신도 그러하겠다며 계속 바이크가 보이는 트랙 쪽에서 경기를 지켜보며 자신들의 바이크 움직임에 주목을 했습니다. 어느덧 4시간이 지나 경기는 절반쯤 흘러가고 있었는데 역시나 요시무라의 바이크는 계속 1위로 독주를 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7만 명의 관중들은 혼다의 바이크보다 굉음을 내뿜으며 달리는 요시무라의 바이크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죠. 관중들의 관심 속에서 요시무라는 타이어 교체를 하기 위해 피트인을 하게 되는데 타이어 교체를 딱 끝낸 그 시점에 갑자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타이어를 고정하고 있던 볼트 중 하나가 툭 부러지며 볼트가 그대로 박혀버린 것인데 만약 이 상태로 레이스를 하게 된다면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 언제 어디서 앞바퀴가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다고 박혀버린 볼트 때문에 전륜 서스펜션을 통으로 교체하게 된다면 피트에서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에는 경기를 포기해야 될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드라이버였던 볼두인 선수는 떼약볕 아래에서 자신의 레이스를 지켜보던 요시무라의 집념을 보고 이대로 레이스는 포기할 수 없다며 지금 당장은 볼트 하나가 없어도 잠시 달리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그 사이에 대책을 꼭 강구해달라며 바로 레이스에 복귀를 하게 되죠. 모두가 막막해하던 그때 요시무라의 미케닉 중 한 명은 역발상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건 부러진 볼트를 역으로 덮어 씌울 부품을 깎아 만들어 장착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시무라는 바이크 개조 전문 회사답게 현장에서 즉시 부품을 만들어냈고 볼드인 선수를 다시 피트로 불러들여 부품을 장착한 뒤 다시 레이스에 내보내게 되었죠. 남은 시간 동안 스즈키의 바이크는 요시무라 특유의 배기음을 내뿜으며 1위를 놓치지 않았고 끝내 우승까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경쟁 상대였던 혼다와는 압도적인 차이로 말이죠. 경기가 끝나고 우승을 차지한 요시무라는 태어나서 가장 환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안 되겠지라는 생각과 포기하려는 마음보다 일단 시작이라도 해볼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가족뿐.
추가로 혼다는 랜섬 TT에서 전 세계를 제패한 바이크를 만들었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F1 엔진과 차체까지 만들며 F1에서도 우승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2바퀴와 4바퀴로 굴러가는 세계 최고의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을 테지만 혼다는 이 대회에서 졌다고 전혀 분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요시무라의 엄청난 집념에 감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혼다의 회장인 혼다 소이치로는 요시무라의 이 집념을 자신들의 직원들에게 말하며 아무리 작은 공장일지라도 요시무라처럼 대기업에 굴하지 않는 엄청난 기술자들은 항상 있다며 우리는 그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 요시무라는 70대가 넘어도 엄청난 집념과 열정을 보여줬는데 1995년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본뿐만 아닌 미국의 데이토나, 프랑스의 르망 등 바이크 대회가 열리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직접 서킷에 찾아가 현장에서 모든 것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